자, 2020년 윤리 강의를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처음 또 다시 이렇게 나왔죠. 학원 강의를.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3년을 쉬고 다시 나왔는데, 그때 처음 강의할 때 왔던 선생님들, 그때 무료 강의할 때 한 7, 80명 가까이 왔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 강의를 또 듣고 있다면, 그리고 또 올해 또 새롭게 또 강의를 이렇게 듣는 부분에 시작을 했다면, 그때 말들을 굉장히 잘 떠올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3년을 제가 학원 강의를 나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거꾸로 한번 짚어보면, 제가 2014년도에 강의를 그만둘 때 이제 이 앞전에 나왔던 참조윤리를 완성하고 결국 이제 강의를 이제 그만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2011년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일타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1년 9월 달부터 내가 강의 그만둘 때까지는 학생들이 그만큼 강의를 많이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마지막 남아있는 학생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은퇴 준비를 했었죠, 사실은. 29살에 학원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2003년도인데 1년 만에 이제 일타를 했어요. 운 좋게도. 근데 이제 그건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학원 강의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조금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지금 이대 부속고등학교에 있는 박성건 선생이라고 서울대에서 이제 서울대 윤리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대학 후배인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박효진 교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윤리과에 대한 정치학이 2004년, 5년부터 이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는 이제 주요 윤리과의 서브 형태로만 이렇게 움직였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번에 나오는 책 앞에 제가 이제 아주 긴 형태의 머릿말을 사실은 실었어요. 오늘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그 머릿말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머릿말이 있는데,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서답형 시험이 끝이 났거든요. 8년부터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년부터 7년 사이에 수행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선생님들께서 놀랍게도 보고 있는 임용의 범위입니다. 제가 강의하기 앞에 그런 목차와 그런 범위도 전혀 없었고, 그 5년의 그 젊은 시절에 순수하게 말 그대로 문제 하나하나를 적중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넓혀졌던 범위가 그 범위인데, 자그마치 17년이 지나고 그 범위를 봐도 공화주의 하나를 제외하고, 그때는 공화주의가 안 나왔으니까 단 하나의 영역도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5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2008년 객관식부터 해가지고 2013년 부분까지 진행되는 부분도 놀랍게도 그 앞에 넓혀놨던 범위 5년에서 벗어나진 않았죠. 그런데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진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 바로 느끼고 봐왔던 부분은, 제가 윤리교육과를 2016년도에 절대로 제가 박사를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했었고, 석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의 그 김경 교수님이 제 중학교 때 과외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에 있는 게 안타까웠는지 원래 평가원 출신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 뵀죠. 10년도에 교원대 교수가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그 앞에도 느꼈지만, 지금 시험하고 직결이 돼요. 언어를 봤을 때 어떠냐면,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이 윤리교육에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쉽게 이렇게 가면 된다, 요렇게 했던 것들에 관련되는 언어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파트를 왜 가르쳤냐면, 철학이든 형이상학이든 왜 가르쳤냐면, 윤리교육과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소수지만 질문이
2003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본서가 안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철학에서 이 정도 영역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을 뒤엎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반대급부의 안티도 동시적으로 바로 발생이 됐던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패턴대로 과거에도 자기 패턴이나 뭐 족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갔었는데 문제 경향성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니까 그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가 똑같진 않지만 2004년, 5년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2006년에 왕창 다 나왔어요. 강의자에 미어 터질 정도로. 150명 가까이가 실강에 왔으니까. 늦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지도 교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베이스가 뭐냐면 철학과 언어. 그리고 2008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07년부터 형성됐던 이 언어들은 학부 윤교과 출신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물려서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윤리교육 현장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알죠. 재작년 출제는 거의 학부 윤교과 출신 교수들이 출제를 하셨고 작년은 거의 학부 철학과 출신들이 출제를 했어요. 이 언어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학원가에서는 뭐 윤리교육에 관련해서 관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고 솔직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방어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2017년도에 처음 딱 나오니까 기출을 안 하다 기출을 학원가에 따라 붙었어요. 근데 그 해 제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교과서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해에 7월달 그러니까 이제 무료 강의를 듣고 수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를 6년 7년 동안 했던 선생님들이 나중에 봤더니 합격을 못 했는데 그 해에 합격을 다 했어요. 그 해에. 제가 이제 교과서를 갔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기출하고 교과서를 강조했죠. 당연히 윤교과 출신 교수들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그 패턴이 이제 결국 작년 패턴으로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일부는 약간 알지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출에서 분명히 작년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서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임용은 왜 그러냐면 특정 의도를 출제자들이 딱 가지면 강사는 절대로 못 이겨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위원들이 어느 강사를 지목해서 그 강사의 문제를 제끼겠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온갖 수를 다 써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PPT도 안 돼요. 말해주는 겁니다. 강의 때. 판서까지도 위험해요. 심지어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런 요인에 있어서 적중이 학원과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걸려버리게 되면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아웃인 거예요. 기획을 하는 교수가 특정 강사가 사입이다.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뭐 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에 업무가 교재 들어가죠. 문제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8명이 출제를 하죠. 파트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뒤에 검토의 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해버리게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경우 하나하고 또 다른 경우 하나는 뭐냐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출제가 2년이 들어가면 3년째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 인원은 적게 바뀌는 애가 70%, 30%가 바뀌고 많이 바뀌는 애가 2분의 1 이상. 작년 같은 게 평가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완전 다 바뀐 거예요. 연속성이 하나도 없죠. 이런 일이 해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너무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진정 모른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2003년도에서 4년도 넘어갈 때 교원 인력 풀이 시작이 돼가지고 서울대 출신 교수들을 3분의 1 이상 못 들어가고 지방대 출신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윤교과 교수들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이 이제 뭐였냐면은 2011년부터 뭐 그 앞에 좀 그랬지만 저는 교재를 잘 쓰는데
초점을 둔 강사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재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재를 잘 쓰려면 정말 잘 써야 돼요. 출제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그러면 뭐냐면 재구성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력이 받쳐주면 이제 이해를 해서 잘 따라오면 응용력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재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하고 강의 설명의 주안점을 굉장히 뒀죠. 근데 시대는 어떻냐면 보다 좀 더 쉽게, 보다 좀 더 잘 읽히고 그 자료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병기 박사라고 교원대 이제 예전에 2007년도에 우리 팀에 있어요. 7년도에 제 강의 듣고 이제 초수에 군대 가기 전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도 제 강의를 들었어요. 학고열이 대단하죠. 그죠? 교사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 이거 논문 쓰는데 도움 좀 받으려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임용의 준비 단계 시작에서는 학부 때 기본서를 제대로 안 본 선생님은 이 언어가 좋은 언어인지 안 좋은 언어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가 익어갈 때쯤 되면 그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출 언어 지문보다 쉬우면 그 언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나름대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들 세대가 학원을 많이 다녔죠. 어릴 때부터. 그죠? 입시는 사기꾼이 좀 적어요. 인고보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인고의 강사들이 굉장히 그래도 입시나 공무원보다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쭉 봐온바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입시는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내용이 보다 좀 더 잘 가르치고 거의 동일한 내용 아래서 학원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임고의 이 특성이 어떠냐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강사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요. 편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처음에 한번 우리가 그 실제 시험 문제 정도에 관련해서 대응되는 언어 밀도면 이제 뭐 기본서나 지문이겠죠. 그게 학부 때부터나 강의 처음부터 그 언어가 딱 잘 자리 잡게 되면 자료에 끌려가질 않아요. 필요해서 자료를 끄집어서 댕기죠. 어제도 제가 이제 1차 넘어간 선생님 만났는데 공주대 그 선생님 학원 강의 안 듣고 작년에 일단 제 강의를 들었어요. 일부가. 그 선생님이 공부를 찾아가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무려 컷에서 16점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밑에 기본적인 포맷이 안 되고 지금 지난 1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제 기도 안 차는 거죠. 노량진이 이렇게 쭉 진화해 온 그 과정을 보면 보다 쉽게, 보다 잘 읽히게, 보다 용이하게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런 강의를 듣고도 합격한 선생님들은 강의는 강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했던 선생님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이나 그 앞에 10년이나 120명 가까이 뽑았을 때 합격자들의 공부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걸 흐트러 놓는 대상이 뭔가? 저는 결단코 도덕교사 카페라고 봐요. 윤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 제가 8년 동안 일탈할 때도 그 카페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아이들은 어디서 어떤 정보를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문제 해설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험 치기 하루 전날까지 안 들어가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진 선생님 보면 탈퇴하고 또 궁금해서 또 가입을 하고 노예인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안에 쇠사슬이 묶인 노예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A급 정보를 정말 진정으로 공략하면 특강자로 다 올리라고 그래요. 거기에. 안 올리잖아. 누굴 위한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학원가 그대로 돌아가는 논리가 있는 거고 뭐 그 논리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부분은 뭐냐면 교육이고 그리고 또 윤리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절대로 강건해져야 되는 게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인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련이 있어요.
강한 인내력과 강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형성됩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은 비윤리적으로 가기보다 윤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이게 고리타분한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암기를 잘하는 선생님. 근데 그 해에 A는 A다의 문제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암기를 탁월하게 잘하면 대형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인고를 보는 많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암기의 인지구조가 학습 능력이 탁월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이 교과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정치학과 통교론까지 토탈 다 봤을 때 이 이론은 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론 체계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건 뭐냐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얕게 행동을 하는 평소의 인지구조하고 이 이론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하고가 결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바로 나타난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죠. 밀 문제도 비효율과 효율이 있는데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목적과 수단이 분리될 때예요. 칸트 같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공리주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이 있다 이러면 행복이란 목적에 한해서 그 수단이 의미 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관습적 규칙. 이것이 유틸리티, 유용성, 행복을 가져온다면 허용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비효율이 형성이 되는 게 내가 목적은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교사가 수단이다. 여기서 비효율이 발생돼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게 30년 이상을 교직에서 윤리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인고 과정에서 피하려고 하죠. 합격만 하면.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근데 출제위원은 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 친구가 하는 공부방법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친구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 한번 짚어볼까요? 휴메 법칙. 어렵다 했는데 기출이 됐죠. 예전부터 제 교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바이제 전문가 모형. 지금은 다 있겠지. 어떤 강사들 자료에. 제 교재에 있었어요. 기출되기 전에. 사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재산소유적 민주주의 10년 전부터 제 교재에 있었어요. 킵니카 안에 있던 거예요. 그 문제들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장수생들의 상당수 제가 볼 때는 2분의 1 정도가 10년 이상 공부하고 있어요. 윤리를. 선생님들 그 사실 몰랐죠. 저도 놀랐어요. 다시 나와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임용은 특히 윤리는 그래요. 타 교과도 마찬가지죠. 임용은 선생님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했다면, 어릴 때 좀 더 잘했다면, 아니면 내가 학과 선택을 좀 더 잘했더라면 등등. 그 모든 답답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 부분의 기회가 저는 인고라고 단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고의 특징이 학교 불문, 학력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학부 나온 사람보다 합격률이 높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모든 전국에 있는 윤리교육과에서 합격자가 나와요. 그것도 대학교 4학년들. 그 빈도가 줄기는 줄었지만 여전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흔들어 놓는 부분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기본서를 안 봤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서를 안 봐도 된다는 문화를 누군가가 조장했다면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겁니다. 윤리교육 부분에서. 사실상 정말 연속적으로 진정으로 적중을 지속적으로 한 강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강사조차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기본서 안 봐도 된다. 나만 따라와라. 교육학이든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같이. 그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어떠냐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글의 앞뒤가 안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읽혀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세호소합니다.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료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 자료가 기존에 썼던 교재, 기출, 그 다음에 프린트, 이게 유기성이 떨어져요. 밀도가. 붕 떠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 소화 못한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결국 서브노트로 가게 돼 있어요. 교과서나. 이 현상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웃기지 않겠어요? 17년에 나와서 보니 기출도 안 봐, 교과서도 안 봐. 근데 16년 문제에 이미 교과서가 비치고 있었고, 14서답형 처음에 타점을 계산해 보면 기출에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영민한 강사였다면, 영민한 선생님들이었다면 이미 그것은 윤리에서 준비해야 되는 요소였고,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내가 나오니까 따라서 가다가 그 다음에 좀 먹히니까 작년 경우가 왕창 무너지죠.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 시험 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올 1년 안에 뽑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둔다는 건 뭐냐? 공부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교재가 나갑니다. 올해 교재는 제가 이제 소수의 남은 선생님들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프린트를 따로 제가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강에 안 올리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플립 러닝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연초에 공지를 하고, 연락이 안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안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앞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해 교재는 어떻게 했냐면 단권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단권화가 퍼져나가서 이것을 봐낼 수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돼야 된다. 1월 달부터. 제대로 빠르게 밀도 있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제 마음은 그래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자리를 뽑아도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뽑는 인원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교재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제가 맡겼는데 초고 원고가 벌써 2주 전에 나왔는데 지금 출판사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 시한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단은 되어 있었고, 2도로 찍고 싶긴 한데 수강생이 안 많아서 일단 2도가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또 어쩔 수 없이 또 약간 단도로 또 찍는데, 예전에 제 책이 다 2도였어요. 종이질도 엄청 좋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종이질이 중요한 건 아니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지금 지나왔던 형태의 부분들이고, 자, 선생님들 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난 학문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교사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학문도 여러 종류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개념이나 특정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석사보다 박사가 좀 더, 그죠? 또는 박사 이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어떠냐면 동기적인 요소인데, 임용은 학문이에요. 이건 정말 학문이에요, 사실은.
특히 서답형 시험의 문제 형식을 보면 브루너가 말하는 학문의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모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본서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서답형 문제에서 보는 조건들 있죠. 전부 다 기본서 안에 있는 조건이에요. 이유 쓰시오. 기본서 안에 보십시오. 이유 나와 있어요. 사실은 개념, 기입 모든 부분이 A에서 B 비판하라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기본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브룬의 말을 좀 빌려가지고 학문의 구조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게 윤리 교과의 자, 학문의 구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학문의 구조가 있는데 이 학문의 구조를 자, 쉽게 풀어서 일단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제 강의 특징인데, 자, 도식. 작년 문제 답이죠, 그죠? 쉐마인데, 이 도식이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들이 사실은 있어요. 자, 윤리교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교육학과 자, 전공이 있죠, 그죠? 이 교육학과 전공 모두 뭐냐면, 자, 동일하게 뭘 갖고 있냐면, 요걸 갖고 있고, 이 내용은 동일해요. 자,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개념입니다,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념과 개념들이 모여서 이론들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 안에는 개념과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교육학이든 지금 전공이든 전부 다 답안을 딱 써서 시작할 때 풀어 설명하지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위에 게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다만 뭘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오늘 강의도 지금 뭐 교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할 텐데, 사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빠진다라고 한다는 거 학문의 구조를 알죠. 그러니까 좋아요. 그까진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적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이게 바로 기본서입니다. 그럼 기본서하고 가장 부합이 잘 돼 있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지. 요렇게 되어 있는 교재도 있겠죠. 그죠? 이건 그렇게 좋은 교재가 아닌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이 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공부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고 선생님들의 눈에 표피적으로 볼 때는 요게 요렇게 들어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요렇게 공부를 해도 실질 시험장에서 요렇게 쓴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다수가 여기 있거든요. 이쪽 선발이에요, 이게. 이 시험 자체가. 이건 무조건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어렵게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강의를 어렵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오도록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육학도 가급적이면 언어가. 응? 풀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작년 수강생 중 지금 1차를 지금 넘어간 선생님들의 지금 점수가 거의 9점 몇몇 10.33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기본서로 수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렸는데 뭘 썼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게 이제 기본서 언어가 답안 안에 조금씩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썼으면 컷 근절의 점수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한타 위로 올라간 거예요. 1점씩. 그리고 윤하 선생이라고 이제 과거 제자인데, 친구가 이번에 채점 들어갔는데, 친구 말이 노량진에서 그냥 풀어 쓴 거나 서브노트 형태의 언어들은 전부 다 꺼버렸다 그래요. 답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비가 제가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비가 어떻냐면 선생님들이 그러면 작년 문제 패턴에만 용이하게끔 그럼 강의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일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난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렵게 시켰죠? 근데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럼 적응 못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어떻다? 정리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왜? 뭐가 양이 정리가 안 되지만 양이 들어와 있어야지 나중에 뭐 한다. 정리를 해낼 수 있는데 뭘 공부를 하고 양이 안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정리를 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서 쫑끌쩍거리다가 그냥 기본서 이렇게 그 다음 교재 좀 보다가 뒤에는 그냥 문풀로 따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브로 가든지 교과서로 가든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공부하는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쨌든 어떻게 가야 된다. 일단은 어려워도 양 부분이 일단은 가야 된다. 정리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고 그 과정을 가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뒤에 현격하게 굉장히 큰 차이로 어떻게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뭐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임고를 이런 방식으로 가면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정말 운 좋은 선생님 제외하고는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언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해드리고 싶고, 올해는 이제 강의를 지금 나눴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제라드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프랑스의 지도 교수 이름이에요. 제라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 대학원 후배죠. 후배고 한국의대 철학과에서 박사 수료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집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아이들은 프랑스에 있고 아직까지 본인이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아마 대학 교수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일단 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의사도 좀 있고 해서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는 이제 활성화가 이제 한번 죽였다가 살린 카페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 카페는 거의 폐쇄인데 오히려 지금 어제 처음 들어가니까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더라고. 좀 없어. 그 카페가 재밌는 게요. 도덕교사 카페하고 거의 내가 한 1년 늦었거든.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 계속해서. 그게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도교사 카페가 한 300~400명 정도 앞에 갔을 거야, 아마. 쭉 가다가 2007년도에 이제 내가 버럭해가지고 이제, 쌤들 같은 사람들 안 가르치고 싶다. 이제 내가 강의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근데 안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실강에. 도저히 윤리교사를 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뭐 하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카페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라드 교수 강의가 일단 처음인데 중요한 건 제라드 교수 내부 안에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끌어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해요가 있을 거예요. 안에 지금 뭐 그 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물통을 걸 수 있으니까 물론 열어놔도 되니까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라드 교수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질문 올리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외부의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진 것들도 차단이 굉장히 많이 될 테고 그 안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가 볼 때 가는 게 낫겠고, 일단은 이제 앞부분에 뭐 그 꼭 뭐 이정훈 교수, 제라드 교수님 이렇게 안 해도
내용만 보면 알겠죠. 이게 동량 내용인지. 왜냐하면 제가 동량하고 교육과정하고 도덕심리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혼자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면 되고 하여튼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보시면 기존에 없던 구성이거든요. 아직까지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사실상 교과서를 볼 필요가 없게끔까지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단권화예요. 단권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도 따로 볼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량이 660페이지에 동량 한국말. 예전에 동량 서양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제 교재 600페이지를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교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가 썼던 기존에 있는 방식을 바깥으로 다 드러낸 겁니다. 근데 유사 방식이 하원과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이미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에서 보듯이 개념 밀도가 달라요. 체계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뺏겨와 본들 눈으로 그냥 보기 편하게끔 또 나오는 교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은 아예 볼 필요도 없고 아예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실적 중률은 어떠냐면 기본서에서 본 원문이 답이에요. 그렇게 책정이 돼요. 원문이.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채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 여기 채점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그럴 때 뭐를 한다. 이 친구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조건을 본다. 올해가 여실히 그 형태의 채점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쉽게 되면은 뭐 본다. 키워드 채점입니다. 그럼 문제가 쉬우면 선생님들이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밀도 있게 더 잘 써야 돼요. 사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쓸 거예요.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모르는데 그 작은 차이가 어떻다. 결국엔 합격과 불합격을 바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평가 담당자가 이제 아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수로 가기 전에 한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난돈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나름 어렵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철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수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내 말을 또 듣고 또 뺏겨서 또 다른 누가 이야기하고 딴 강사 그 아주 멍청한 짓이야. 그렇게 평가원 담당자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시해주는 그 교재나 텍스트가 그냥 기존에 10년 동안 기출해서 대응해보면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언어를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혹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